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아주 날씨가 상쾌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초여름 날씨가 될 거라는 예보도 있죠. 하지만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말 기분을 미리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한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 이전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혀왔죠. 그래서 이번 사퇴도 그다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번 총선의 실패가 대선 주자로서의 김무성 대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김 대표의 사퇴로 책임 논란이 사그러들까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책임론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죠. 선거 막판 지지자들의 결집 계기를 만들고 젊은 유권자들을 달고 투표장으로 불러낸 것은 문재인의 공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일각에서 나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압박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장에 나갔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또 그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장 유도, 이 구체적인 연관관계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언급을 주목하는 이유는 김종인 대표의 역할과 기여도를 벌써부터 다르게 평가하는 기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긴장감이 벌써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5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과연 어떤 분위기일지 벌써부터 짐작이 갑니다. 야권이 조금만 더 야무지게 대응했다면 180석 넘기는 것도 무난했을 듯이요.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주장했던 김한길 의원의 입장에선 본인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대 없이 3당으로 우뚝 선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김한길 의원은 한마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이 2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인데요. 만일 연대를 했다면 호남에서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을까요? 이 점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지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야, 이 복권 얘기 오래간만에 하나요. 예. 내년 복권 발행 금액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4조 4,799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얘기부터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5.2% 늘어난 4조 4,779억 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어제 송원석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99차 회의를 열어서 2017년도 복권 발행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복권 종류별로 보면 온라인 복권 3조 6,400억, 인쇄 복권 2,200억, 결합 복권 3,200억, 전자복권 850억 등입니다. 예. 온라인 복권과 전자복권 최근 판매 증가세를 반영해서 발행 금액을 각각 6.2%와 4.2% 늘리고 인쇄 복권과 결합 복권 올해와 같은 수준 발행한다고 하고요. 정부는 이제 이렇게 복권 발행 금액을 늘릴 계획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 수준 판매 증가세 그리고 내년도 신규 판매점 증설 효과 이거 반영했다. 그래도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보단 낮다. 왜? 사행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정부는 또 이제 그 내년 예상 복권 판매 금액을 3조 9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복권 판매 수익금도 1조 6천억 원 정도 올해 대비해서 한 89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73점,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이 복권의 사회학이 있습니다. 지금 복권 사는 젊은 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복권을 사서 대박을 터뜨리는 꿈은 누구든 한번 해봤을 테지만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젊은 층들이 복권을 산다는 이유는 그만큼 반비례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그만큼의 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평범한 희망은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씁쓸한데 참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자, 네이버 우수 블로그로 선정하는 파워블로그 제도가 8년 만에 없어진다고 그러죠? 예, 네이버는 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2008년부터 진행했던 네이버 파워블로그 선정 제도를 종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3년도 시작한 이 네이버 블로그는요. 네이버의 높은 포털 점유율, 트래픽 속에 국내 대표 블로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지금은 파워블로그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보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 이용량은 150% 정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2008년 당시 1,500만 개였던 네이버 블로그 현재 2,300만 개로 하루 평균 20만 개였던 새 글 수는 80만 개로 증가했고
현재 활동 블록은 약 2,300만 명. 다만 네이버 파워블로그 선정 기준 일부 파워블로그의 과도한 상업행위, 진통을 겪기도 했었죠. 예. 일단 네이버 블로그 팀은 블로그 생태계가 이미 자생력이 활발하고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수많은 블로거의 한 해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블로그 문화 다양성을 대변해 부족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종료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앞으로도 블로그의 자유로운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라고 아예 없애진 않는다고 하네요. 예. 자, 요새 그리고 불황은 확실히 불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휴일 근무, 평일 야근을 줄이는 대신에 최소한 연간 15일 이상의 휴가를 쓰도록 했다 그러죠? 예, 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새로운 근무 지침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직원들은 매년 15일 이상 연차를 사용해야 되고 15일 미만으로 쓰면 연차 보상비 등 금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또 평일 잔업이나 휴가는 지난해와 같이 50% 이하로만 허용하도록 권했고요. 예. 임원들에겐 주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권유했습니다. 예.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서 회의 진행하고 일요일 오후에 회사 나와서 월요일 업무 준비하는 임원들이 많다고 하네요. 예. 하지만 삼성 관계자들은 이 15일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고 휴일이나 잔업 등 가급적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휴일이나 야근하면 수당 주는 거는 맞다. 강제성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에 맞는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갖추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평일 잔업이나 주말 특강을 줄이고 다양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 직급의 단순화, 수평적 코칭, 선발형 승격, 성과형 보상 등 골고루 인사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은 맞죠. 하지만 불황에 돈 아끼는 것이 맞죠. 근데요, 우리나라 야근이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기업에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휴일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굽니까? 바로 빌 게이츠죠.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조세 도피 관련 문서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에 미국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적다. 지금 이렇게 지적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카타르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소득신고서 제출할 때 국외 은행 계좌나 국내 재산 모두 다 신고해야 되지만 이걸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거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파나마 페이퍼스에 미국인 적다는데 매우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인물 중 약 200명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50만 건에 달하는 이 자료 중에 파나마 페이퍼스에 21만 4천 개 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담겨 있는데 고작 0.001% 수준인 200명만 미국 사람이다. 누구나 다 의아할 수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다룰 뿐 미국 인물에 대해서는 보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온갖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타당한 이야기는요. 파나마 페이퍼스만큼이나 미국 내 델라웨어주 같이 페이퍼 컴퍼니로 조세 도피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파나마까지 갈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이 미국 중앙정부 CIA 소행이다. 이런 음모론도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횡행하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음모론하고는 역시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 음모론 뭐만 나와도 음모론이 나오는 나라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홈런 4개를 몰아치면서 한화를 크게 이겼죠. 예. 지금 두산이 선두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두산이 이겼거든요. 예. 이제 두산이 이기는 것보다도 이 한화가 좀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1회부터 이 두산은 오재일 선수의 말로 홈런 터지면서 5점을 뽑아냈고요. 예. 이 두산이 2회 3점, 3회 5점, 4회 1점,
5회에도 민병헌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2점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한화를 17대 2로 이기고 3연승 올렸거든요. 예. 이 선발 리퍼트 선수 시즌 3승이고요. 두산이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한화 현재 2승 9패로 꼴찌입니다. 아니 근데 그 한화 김성근 감독이 어제 경기하는 도중에 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7회에 이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자리를 비워서 경기가 중단됐거든요. 예. 더가웃의 감독이었으면 경기가 중단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판독을 요구할 때 이 합의 판정이 있습니다. 이 합의 판정은 반드시 감독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화 측에서 이 김광수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경기를 중단시킨 거고요. 예. 이 김성근 감독이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5회 말이 끝나고 난 뒤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근데 어제 검사에는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예. 오늘 이 정밀 검사 받을 예정이거든요. 예. 김성근 감독이 올해 74살입니다. 예. 근데 이 한화가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이 꼴찌로 지금 헤매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건강에 아무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 외국인 투수 레일리 선수는 어제 올 시즌 첫 완봉승을 기록했죠. 예, 이 레일리 선수 어제 이 LG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올 시즌 첫 번째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이 레일리 선수의 호투를 바탕으로 해서 롯데가 9대 0으로 승리했고요. 이 KT가 홈런 2개 터뜨리면서 넥센을 5대4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SK도 기아를 7대 6으로 이겼고요. 이 삼성도 NC를 7대 5로 따돌렸습니다. 예. 자, 오늘은 메이저리그 우리 선수들 활약이 어땠습니까? 오늘 새벽에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가 예.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7번 1루수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이 4타수 1안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타율은 1할 6푼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고요. 7회에 외야 펜스를 맞히는 큼지막한 2루타 쳤고요. 이 미네소타가 1대 3으로 패해서 개막 후에 지금까지 9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축구 소식인데 리우 올림픽 축구 조편성 결과가 나왔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8월에 리우 올림픽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멕시코, 피지와 함께 C조로 편성됐거든요. 예. 이 남미에서는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피하는 대신에 멕시코를 만났고요. 비교적 해볼 만한 상대죠. 오세아니아에서는 이 약체인 피지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예. 이 유럽에서 좀 쉽지 않은 독일과 만나게 됐는데 이 멕시코하고 우리가 이 8강 티켓을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차전이 피지, 2차전 독일, 3차전이 멕시코인데 마지막 멕시코전에서 이 8강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는 중국하고 경기를 벌이죠. 그죠? 예, 월드컵입니다. 예. 월드컵 참. 예. 근데 이 중국 이 축구에서는 공한증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무서워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이 예. 월드컵 최종 예선인데 예. 이 최종 예선 첫 경기가 9월 1일에 열리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경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이 축구에서 한국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나름의 비상 대책을 세운 겁니다. 예. 어떤 대책이냐면은 이 중국 내에 있는 이 프로축구 경기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대표팀을 조기에 소집해서 합숙 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FIFA 규정에는 이 월드컵 최종 예선 대표팀 소집이 경기 4일 전으로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중국 축구협회가 이 프로 구단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대표팀 합숙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준비 과정에서 중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었고요. 예. 이 장기적으로 합숙 훈련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조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 대표팀의 이 수석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프로 구단들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프로 구단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 나름 좀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예. 이 공한증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17승 12무 1패 30번 싸워서 딱 한 번 졌거든요. 예. 이 최종 예선에서 이 중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저도 특히 목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황사 마스크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 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맞아야 독한 황사를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사 마스크 필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세탁해서 재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상쾌함은 더 가까이, 황사는 저 멀리, 건강한 봄나들이 하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보일러.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유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5월 13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개펜텍. 역시 개펜텍. 개펜텍. 제일약품. 눈등이 5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가끔 눈앞이 캄캄하다는 삼성화재 고객 박정수님께 봄봄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앞날까지 환해지는 희망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8시 34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현재 시각에서는 한강다리 건너는데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중간 지점 5차를 서 있던 버스 사고는 처리 작업이 끝이 났는데요. 이어지는 강남대로 논현역부터 정체입니다. 한남이 고가차도 진입할 때까지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남단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4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여파 때문에 서부간선도로 안양교부터 정체 입니다. 성산대교 다리 건너기까지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신정교 구간으로 정체고요. 성산로도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며칠 전 치러진 총선을 비롯해서 4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내일이죠. 바로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고3이었던 학생들 이번 총선에서 첫 투표가 가능했을 텐데요. 당시 생존 학생들은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의 정주연 작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 네네. 이게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건 나고 한 2달여 지나고서 예, 이제 6월 정도에 예, 그렇죠.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희 글하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이제 사진, 영상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기록 작업을 시작하면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죠, 그죠? 네네. 2년 지났는데 그러면 쭉 이렇게 기록을 사진과 네네. 영상과 글로 담는 작업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예, 이제 뭐 사진 영상하는 그분들도 계속 해오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이번에 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인권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2014년 6월부터 이제 세월호 참소에 대한 기록을 쭉 시작하고, 예.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그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작년 1월달에 나왔던 부모님들, 유가족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책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는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많이 읽히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건. 예. 그래서 저희가 기록 활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이제 작업으로 뭐 북콘서트든 거리에 나가서든 책 읽기 모임 등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서 또 작년 한 초부터 다시 이제 이 10대들의 목소리를 좀 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책 작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이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10대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네. 세월호 사건 때 생존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말씀이시죠? 생존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족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란 책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사회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과 이 생존 학생들을 다 같이 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생존 학생들 목소리가 담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사실은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점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책이 나오고 났을 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예. 이 책이 당신
여러분에게 어떤 책으로 다가왔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자기에게 대나무 숲과 같았다고 그동안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걸 좀 말해서 되게 많이 풀렸다고 마음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에 대한 아픔과 추억을 이렇게 뭔가 자꾸 잊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추억해내는 기억의 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희망들을 엮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러면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의 정말 너무나 귀한 말들이 저희 책에 담겨 있죠. 형제 자매,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의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더 심하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지 않냐고. 예, 물론 우리 사회가 그전에는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걸 한 건 되게 의미 있는데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건 사실 일반화 시키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 경험하면은 또 많이 극복하는 반면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오래 가슴에 남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극복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어쨌든 생존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갔죠. 네, 대부분에 들어갔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나 형제 자매들 어떻게 지금 그나마 극복하고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잘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그렇죠. 노력하면서 일상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일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이분들 어쨌든 앞으로 이분들한테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사회에서 작년에 막 그런 얘기할 때 어떤 특혜를 주냐 뭐 이런 얘기들로 막 문제를 많이 끌어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를 사람들이 전혀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목소리들에 좀 귀 기울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규명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남고는 그게 이제 함께 가지 않고는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병적으로 나을 수 있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하려 할 것인가 그런 걸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이 기록을 하는 일이요? 예, 저희는 앞으로 계속 해갈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이 세월호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가려진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저희한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이분들은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사회가 이렇게 받아서 듣지 않잖아요. 예. 그 목소리들을 자꾸 기억해내도록 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계속 해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의 정주현 작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께 문화를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코너죠.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오늘도 영화평론가 최광일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말이에요. 네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영화들이 흔히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진 않은데 네네. 요새는 흔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귀향, 그죠? 그렇죠. 동주. 네네. 근데 이번 주에는 헤어화라는 영화도 개봉을 한다고 그러네요. 예. 네, 헤어라는 영화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박흥식 감독
작년에 그 협력 할애 기억이라는 영화를 선보였는데 그거 완전히 네, 그 영화는 흥행에 망했잖아요. 네, 참패했죠. 예. 그런데 그 영화 이후로 이제 시간이 별로 크게 격차가 없는데 부지런하게 영화를 또 찍었습니다. 해영화라는 영화를 이번에 선보이게 됐는데요. 주연은 한효주 씨 그리고 이제 한공주라는 영화로 상당히 그 주가를 올린 천우희 씨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석 씨 이제 세 남녀 배우들이 이제 주연을 맡은 영화고요. 1943년의 경성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 당시 기생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대성건번이라는 기생학교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기생으로 자라나는 그런 소녀에서 이제 성숙한 아가씨가 됐다가 그때 당시 한참 대중가요가 이제 또 유행하기 시작했죠. 30년대부터. 그래서 대중가수로 이제 거듭나려는 그 두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한 남자. 삼각관계 멜로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그 기생들이 불렀다는 정가가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굉장히 그 연출적인 색깔이 우아하고요. 고풍스러워요. 그 전체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일제강점기 배경의 영화들이 원래는 나와야 정상인데 그동안 한국 영화들이 잘 안 만들었죠. 안 만들었던 이유가 흥행이 잘 안 되니까. 흥행이 잘 안 됐어요. 흥행이 잘 안 된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재미가 없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이제 대중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상당히 암울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시 그 영화로 불러내는 것이 일단 과연 대중에게 어필할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염려들이 이제 제작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를 피해 갔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일제강점기를 다시 소환한 계기가 있었던 작품이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암살. 그렇죠.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이 성공했죠.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는데 봐봐 이렇게 관객이 들잖아라고 이제 입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 배경의 영화들이 재조명되고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암살의 조연으로 는 오달수 씨가 주연을 한 대배우 어떻게 흥행은 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과 주연의 역할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표현. 아니요, 고정관념뿐만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패널이 반드시 좋은 MC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좋은 연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MC가 또 좋은 연사가 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영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달수 씨 너무 그동안 자주 감초 연기, 감초 조연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중들의 뇌리에는 확실히 그런 쪽으로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달수 씨가 주연을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호기심을 갖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영화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자 다시 그 강점기 영화 한번 일제 강점기 영화 앞으로도 개봉이 그럼 할 작품이 많나요? 네, 올해 개봉 예정인 작품이 일단 스타 감독이죠. 김지훈 감독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었습니다. 박찬욱 감독. 예. 김지훈 감독은 밀정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요. 192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의열단의 활동을 이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상해에서 경성으로 이제 폭탄을 들여오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 경찰이 또 쫓겠죠. 그래서 그 쫓기는 그런 숨막히는 뭐 암투 또 그 과정에서 회유, 교란 작전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 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의 그 암살이라는 영화하고 좀 어느 정도 그 호흡이 좀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캐스팅도 아주 화려합니다. 송강호 씨 그리고 공유 씨
이 두 배우가 좀 신구 배우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 두 배우가 같이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흥행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은 아가씨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잠깐만요. 이 아가씨라는 게 지금 칸느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아니에요? 예,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번에 진출을 했죠. 그렇죠. 네. 예. 이 영화는 아마 6월에 국내에서 개봉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가씨라는 이 영화도 일제 시대와 관련된 영화군요. 네, 그러니까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1930년대에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하네요. 사실 박찬욱 감독은 요새 그러니까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주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시대극은 아마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닐까. 그렇죠.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유럽에서는 제일 유명한 감독이 제가 이제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에 그때는 임권택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 10년 제가 유학 생활을 했는데 10년 있는 동안 독일 TV나 이런 데서 영화를 하는 건 전부 임권택 감독 영화였어요. 그리고 극장에 걸린 건 뭐냐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요게 극장에 걸렸었는데 임권택 감독 영화를 우리가 보면 하나도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 조선시대 그 옛날의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독일 사람한테는 익소틱하게 다가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국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는 참 유럽에서 아주 잘 먹힌다. 그 이국적이고 모르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박찬욱 감독은 요새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외국 유럽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주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소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유럽 사람과 진짜 대등한 입지에서 겨루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근데 요번엔 이게 좀 뒤로 갔나요? 네. 근데 1930년대에 그 귀족 아가씨. 아주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가 등장하고요. 그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또 백작이 있습니다. 근데 백작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우리 상식으로는 한국에 백작이 있었을까요? 일본이 왜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요. 어쨌든 김민희 씨가 바로 그 귀족 아가씨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정우 씨가 그 백작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가씨 하녀로 들어간 소녀가 또 한 명 등장을 해요. 근데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짐작컨대 아마도 박찬욱 감독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그 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진 욕망이라든가 이런 그 내면의 심리를 더 이렇게 좀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미장센적인 장치로 1930년대라고 하는 시대를 끌어온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는 작품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짐작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적인 스타일리스트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하거든요. 박찬욱 감독. 그렇죠. 영화 보면은 그 색감이라든가 색감, 그렇죠. 분위기가 색감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딱 보면 저건 박찬욱 감독 영화야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렇군요. 자, 근데 요새 극장가를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 시간 이탈자인가요? 네네. 그것도 아주 흥행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어제 개봉했는데요. 그게 곽재용 감독의 작품이죠. 곽재용 감독이 예전에 클래식 엽기적인 그녀 뭐 이런 작품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작품을 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활동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한일 합작 영화도 만들고요. 중국에서도 주로 많이 활동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시간 이탈자라고 하는 영화에 조정석 씨, 뭐 임수정 씨 이런 배우들이 이제 주연이 됐고 SF적인 약간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탈자라는 제목 그대로 83년과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0년의 그 시간차, 32년이죠. 정확하게 32년의 시간차를 두고 과거 83년의 남자와 그다음에 2015년의 남자가 서로의 꿈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알게 되는, 교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1983년의 남자의 약혼녀가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을 이제 막기 위해서 두 남자가 같이 동분서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시빌워보다 더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흥행. 근데 앞으로 물론 좀 지켜봐야죠. 어제 개봉이 됐다고. 어제 그랬죠. 개봉했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다음 주 개봉이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아직 개봉 안 했나요? 그거? 개봉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 개봉이니까요.
이번 주는 아마도 시간 이탈자가 박스오피스 1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시빌워, 캡틴 아메리카 이쪽 영화가 잘 그런 류의 영화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경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저만 싫어하는구나. 어벤져스 같은 영화는 1000만 명 넘었잖아요. 저만 싫어하는구나. 그 어벤져 우리나라에서 찍은 거예요. 어벤져스 2죠. 그거 봤는데 전 머리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헤어화라는 영화. 이 영화에 1930년대, 40년대 실제로 활동했던 대중가수가 등장합니다. 이난영 씨가 물론 뭐 다른 이난영 씨. 이난영 씨를 이제 다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목포의 눈물인가요? 예. 그 1935년에 그 이난영 씨를 유명 가수로 데뷔시킨 곡이죠. 목포의 눈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야, 이 아침에 목포의 눈물 듣는다는 것도 아주 색다른 분위기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했고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아직 나오지 않네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난영 씨가 부른 목포의 눈물입니다. 영화 헤어화의 삽입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의 감정이입이 좀 약간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한 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